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그잼 1 공부하죠. 자, 리얼 에센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소. 자, 배워보는 거예요. 자, 모듈 1은요. 리얼 에스트 프로페션. 자, 우리들은 리얼터를 뭐라 그래요? 프로페셔널이라 그러죠. 그럼 프로페셔널이랑 프로페셔는 똑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온타리오 주에서 리얼터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뭐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분들은 온타리오라는 프로빈스에 살고 있어요. 저는 BC주에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냐면, 만약 연방 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다, 페데럴 법이 있다. 또한 프로빈셜에서 만든 프로빈스법이 있다. 프로빈셜법이 있다. 어떤 로우가 있어요. 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맞붙었다. 예를 들어서 페더럴 로우에서는 이거 합법이라 그랬는데 프로빈셜 로우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학생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페데럴 가버먼트가 만든 법이 있구나.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만든 법이 있구나. 근데 둘이 내용이 다르네? 그럼 이게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그랬을 때요. 자, 대부분의 학생이 당연히 페데럴 캐나다가 이기죠. 연방정부가 이기죠. 라고 말을 해요. 이 이유는 그 학생분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캐나다는 이렇게 많은 주가 있어요. 뭐 유콘, 뭐 제가 사는 BC주 여기 있고, 학생분이 사시는 온타리오 여기 있고, 뭐 퀘벡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알버타도 있고. 이런 많은 주가 있는데 캐나다는요. 1867년 지금 15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근데 온타리오가 설립된 때가 언제라고요? 자, 지금 연방 정부랑 비교하면요. 거의 70년이 앞섰어요. 어디가 먼저 만들어진 거냐면 온타리오 주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캐나다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나라에 BC 주가 캐나다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소리는 뭐냐? 이 캐나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연도를 알 필요는 없어요. 전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캐나다가 역사가 짧은데 이 역사가 짧은데 다른 주들이 오히려 이런 주정부들이 역사가 길구나.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완전 옛날로 들어가면요. 퀘벡은 프랑스에서 지배했어요. 퀘벡을 뺀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지배했어요? 영국이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영국과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요? 독립해요. 독립하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정부가 세워진 거고 알버타라는 정부가 세워지고 퀘벡이라는 정부가 세워지고 온타리오 주라는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얘네한테 독립하면서 다 각각의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다 각각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근데 왜 캐나다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어떤 좋은 굿 이그젠플이 있죠. 어디에요?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어떠냐? 어떤 52개의 주가 다 하나하나의 나라예요. 사실은 걔네들은요. 영어 자체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뜻 자체가요. 스테이트들이 주들이 뭉쳤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다.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걔네 모든 주가 다 다른 나라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한번 힘 합쳐가지고 한 나라로 만들어서 한번 좀 해볼래? 그럼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인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또 특히 캐나다에 오신 미국 친구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그 미국인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자신을 어메리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캘리포니안이라고 말하지. 왜냐면 원래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은 여행을 갈지언정 다른 미국에서 다른 주로 거의 살면서 평생 안 가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네끼리도 미국 같은 미국이라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캘리포니아에 사는 캘리포니안인이야. 뭐 뉴욕이면 난 뉴요커야라고 말을 해서 다 다르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게 뭐냐? 요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니까 누가 따라했어요? 유럽에서 EU죠. 유로피안 유니언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한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유나이티드 아니에요? 소비에트 유나이트, 그거죠. 마찬가지로요. 이런 좋은 이그젠플이 있으면 캐나다에서 어떻게 했냐?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독립한 다음에 야, 우리도 미국처럼 한번 뭉치자, 뭉쳐서 해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뭉칠 때 얘네가 하나의 각각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 나라였다면 내 나라의 권한을 그냥 캐나다한테 바칠게요. 나는 캐나다의 속국이 될게요. 하고 걔네가 합치자고 사인하겠어요? 하면 일단 내 나라의 권한은 난 지켜줘. 내 권한은 있는 거야. 권한은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니까 서로 힘을 합치자겠어요. 미국처럼 그 나라 각각의 주별로의 파워는 인정을 하되 그걸 보장하되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BC주의 파워는 그대로 유지하고 온타리오주의 파워 그대로 유지해요. 퀘벡주의 파워 그대로 유지하면서 힘만 합치자. 캐나다는 나라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앞으로 와서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만든 법은 캐나다 전역 내셔널 와이드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용되는 법하고 온타리오주에서 만든 법은 딱 온타리오주에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딱 온타리오주에만 적용되는 법이 스페시픽하겠어요? 자세하겠어요? 아니면 그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자세하겠어요? 사실은 이 온타리오주에 적용되는 법이 디테일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법은 제네럴 할 거예요. 그러면 제네럴한 법과 디테일한 법이 맞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테일한 법이 이겨요. 이게 학생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에요.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은 다음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인천 경기가 있은 다음에 서울이 한국이 있습니까? 하지만 캐나다, 미국은 다르다고요. 온타리오가 있고 BC주가 있은 다음에 캐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이 부딪히면 주법이 이긴다.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페데럴법은요. 페데럴 가버먼트. 연방정부는요. 이 연방정부의 권한은 뭘로 우리가 어떤 법에 뭐에 의해서 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부여받냐? 바로 헌법이에요. 컨스티튜션. 헌법에 의해서 연방정부는 파워가 있다라고 헌법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프로빈셜 가버먼트 이런 온타리오주, BC주의 파워는 누가 줄까요? 이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페더럴 가버먼트가 줘요 이런다고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니에요. 개별이에요. 프로빈셜이 오히려 페더럴 가버먼트보다 먼저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온타리오주의 뭐 대표 그리고 BC주의 대표 이런 대표들이 모여서 일단 우리나라 우리 거의 파워는 일단 보장해줘. 보장해준 다음에 페데럴로 뭉칠게.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먼저다. 헌법에 의해서 프로빈셜 가버먼트의 파워가 보장받는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페데럴 가버먼트가 파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프로빈셜 가버먼트가 파워가 있습니까? 이건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일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제 코비드가 심했을 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비드 다 가짜라고 해서 마스크 쓰지 말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주인지를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껴야 된다고. 안 쓰면은 뭐 형사조치당해서 뭐 벌금 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발표가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주를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 대통령님, 그 주에 이제 가실 건데 거기는 법으로 마스크 끼라 그러는데 대통령님은 끼실 거예요, 안 끼시고 했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거 끼는 게 그 멍청한 짓이라고 끼지 말라고 안 낀다고 나는 안 낄 거라고 왜 끼냐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뉴스가 나간 다음에 그 주지사가 뭐라 했냐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저기 그 공항에 내려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는다면 행정조치를 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기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저기 그 뭐 저기 시장이나 뭐 저기 그 뭐 그 사람이 고발할 수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은 가능해요. 왜냐? 그만큼 프로빈셜 이 스테이트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한 법은 과연 페데럴 거버먼트에서 할까요? 프로빈셜 거버먼트에서 할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뮤니시펄 거버먼트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리 오브 토론토, 시리 오브 런던 뭐 이런 거 있죠. 시리 오브 오타와 이런 거는 어디서 권한받습니까? 얘는 프로빈셜에서 권한받는 게 맞아요. 페데럴에서 권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야기를 해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프로빈셜이 제일 세구만 지땅에서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법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부동산 법은 과연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합니까? 프로빈셜 가버먼트에서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학생분들이 아는 게 있어요. 요 정도는 설마 알겠죠.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으면 이건 알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돈을 주고 샀어요. 부동산을 돈을 주고 샀어요. 사면 이거 내가 주인 맞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 영어로 하면 앱솔루트 오너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이래요. 나요, 나.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자, 아니에요. 우리 캐나다에서는요. 땅 사거나 건물 사거나 부동산 사잖아요. 앱솔루트 오너는 누구냐?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이 소리는 뭐냐? 정부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내 땅에서 기름이 나오거나 금이 나오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캐가면은 정부로부터 고발당해요. 캐나다는. 한국은 내 거죠 당연히. 근데 캐나다는 아니에요. 캐나다가 만약에 내 땅에서 저기 금이 채굴되거나 아니면은 기름이 나면요. 정부가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나가 그래요. 그랬을 때 난 나가기 싫은데 그렇게 말도 못해요. 왜? 정부 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퍼티 텍스를 낸다는 거. 프로퍼티 텍스. 한국은 내 재산세를 내는 게 맞아요. 재산세. 내 재산이니까 재산세. 돈을 내는 게 맞지만 캐나다는요. 프로퍼티 텍스는 재산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크라운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 텍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에서도요. 어떤 그런 저기 그 뭐 저기 앱 오리지널 피플이나 이런 인디언들 걔네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랜드가 있어요. 그거에는요. 실제로 프로퍼티 텍스가 부과되지 않아요. 이렇게 신기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캐나다가 한국과 완전 법 체계가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과연 연방 정부에서 합니까? 이 프로빈셜에서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먼저 온타리오라는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브리티시 콜у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캐나다라는 나라 만들어서 한번 힘 합쳐보자. 미국처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온타리오주에 있던 땅은 연방 정부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온타리오주 거라는 거예요? 온타리오주 거라는 거예요. BC주에 있는 땅은 BC주 정부 거라는 거예요. BC 프로빈셜 크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네가 서로 힘 합치하면서 우리 일단 권한, 우리나라의 권한은 지켜줘? 라고 하면서 합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연방정부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부동산 법은 프로빈셜 가버먼트에서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 리얼터 라이센스가 온타리오주가 다르고 알버타가 다르고 BC주가 다르고 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만약 이 부동산법을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면요. 라이센스는 하나일 거예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왜? 프로빈셜에서 하니까. 왜? 땅 그거 연방정부 게 아니라 프로빈셜 거니까. 요런 개념을 안다면 학생분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많은 어떤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법을 딱 봤을 때 이 법이 연방 정부에서 만든 법이지 이게 온타리오주에서 만든 법인지만
구분을 할 줄 안다면 그러면 안에 디테일을 안 알고도 뭘 할 수 있어요? 만약 연방정부에서 만든 법이라면 이 법 자체가 뭉뚱그려서 제너럴하게 전국으로 퍼지는 법이다. 그런데 프로빈셜에서 만든 법이라면 굉장히 자세하다.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걸로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온 내용이요. 아마 학생분이 이럴 수 있어요. 고개를 저기 절레절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험버 컬리지에서 준 모듈 1에 아예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왜 지금 하는 거냐? 이 내용이 이해가 가야지 왜 캐나다에서 프로빈셜의 파워가 그렇게 센지, 왜 부동산은 프로빈셜에서 관리하는지, 이런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진짜 우리 시험이 앞으로 고통밖에 안 돼요.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모듈별로 100장씩 되는 거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저기 뭐야 저기 변호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책 내용에는 없지만 요 개념을 갖고 제가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부동산에서 가르치는 건 저는 확실히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학생분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학생분이 더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세상을 살면서도 좋다. 뭐냐면 이게 어떤 시민권 시험에도 나오는 건데 뭐냐면요. 만약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연방 정부에서 저기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빈셜 파워가 그렇게 세면 모든 게 프로빈셜에서 합니까?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크리미널 하면은 사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프로빈셜에서 하는 법이 있고 페더럴에서 하는 법이 있는데 사실 연방 정부에서는 크리미널 같은 거는 연방 정부에서요. 크리미널. 뭐냐면 아니 BC주에서 살인 저지르면 그럼 온타리오 와도 살인자지 그럼 뭐 온타리오 오면은 뭐 무죄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프로빈셜에서는 어떤 교육 체계가 달라요. BC주랑 알버타랑 온타리오랑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만약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정의, justice 아니면 평등, equity 요런 요런 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합니까? 페더럴 가버먼트입니까? 프로빈셜 가버먼트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네, 페더럴이요라고 답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런 정의와 평등에 관해서는 프로빈셜에서 정의해요. 왜 프로빈셜에서 정의하냐? 온타리오주의 성인은 18살이에요. 그런데 BC주의 성인은 19살이에요. 무슨 소리냐? 온타리오에서 18살 되면요. 술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8살 술 먹고 다 한 애가 BC주에 놀러 왔어요. 술집 가면 뺀찌 먹는다고요. 그러면은 저기 이 얘는 말할 거 아니야. 이거 뭐 평등이랑 이게 정의냐고. 이게 평등하지가 않다고. 내가 온타리오주에서는 술 먹었는데 왜 여기서 못 먹게 하냐고. 평등과 정의는 프로빈스마다 달라요. 이게 뭘 말을 하느냐? 완전 생각하고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프로빈스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많은 법들은 페더럴법을 많이 배우겠어요? 프로빈셜 법을 배우겠어요? 당연히 프로빈셜 법을 배우는 거. 당연히. 왜? 페더럴법은요. 그래서 결국 몇 개 안 나와요. 한 세네 개밖에 안 나와요. 프로빈셜법은 뭐 열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빈셜법만 배운다. 그런데 어떻게만 하면 돼요? 이름 딱 보고 페더럴법인지 프로빈셜법인지만 구분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주 이지하게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페더럴법은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떤 전국적으로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 제네럴한 내용이 써져 있다라고 했고 프로빈셜은 스페시픽한 내용이 있다. 우리 주에서만 적용되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요. 법 자체가요. 되게 간단해요. 뭐 크리미널에 관한 범죄율, 뭐 크리미널 코드 이런 그거 페더럴법이에요. 근데 프로빈셜 법은 뭐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뭐 어떤 뭐 여성 뭐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법 해가지고 막 말이 주저리 길어요. 길면 프로빈셜이고 짧으면 페더럴이에요. 이거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그러면 외울 필요 없이 다 해결된 거예요. 이러면 법 관련 문제는 솔직히 내용 볼 필요도 없다.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온타리오 주에는요.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라는 REBBA가 있어요. 이 말 자체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말 자체. 왜? 이게 부동산 관련 법률이니까. 근데 딱 봐도 어때요? 길죠. 길죠. 그럼 어떤 법이라고? 이게 페데럴법이 아니라 이거는 온타리오 주법이다. 온타리오 주법. 그러면 이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가 비시주에는 없나요? 없죠. 비시주에는 없어요. 비시주는 말이 달라요. 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타리오주 시험을 보시는 분은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 말은 꼭 외워야 돼요.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REBBA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온타리오 주에서만, 이건 온타리오 주에만 적용돼요. 다른 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를 할 때 레귤레이트 하는 거다. 그리고요, 이 법은 누가 엔포스 하냐면, 누가 강제하냐면, 리코, 리얼 에세스 컨시러브 온타리오가 한다. 근데 이 리코는 미니스트리 오브 가버먼트 앤 컨슈머 서비스의 밑에서 일한다. 이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보면 뭐 재무부가 있고 뭐 저기 외교부가 있고 뭐 무슨 뭐 문화관광부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미니스트리 오브 가버먼트 앤 컨슈머 서비스 하면 뭐 뭐예요? 정부와 뭐 저기 그 고객 서비스 부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부가 있다고요. 그 밑에 리얼 에세스 컨시러브 온타리오가 있어요. 여기서 요 미니스트리 오브 가버먼트 앤 컨슈머 서비스는 앞으로는 안 나와요. 앞으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이 온타리오 주에는 부동산 관련한 법이 뭐다? REBBA다. 그런데 이 법을 강제하는 정부 기관이 리얼 에스테이트 컨시러 온타리오다.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리얼 에스테이트 컨시러 온타리오. 레코. 외우고요. 이 소리는 뭐냐? 우리가 라이센스 받는 거 어디 신청해? 이 레코에다 신청한다. 얘네가 라이센스 이렇게 보고 주는 거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REBBA, 이 법의 목적은요. 이 목적. 왜 이게 퍼페스죠? 이 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는 프로텍트 하려고 합니다. 프로텍트. 보호하려고 합니다. 누구를요? 컨슈머. 자, 우리 캐나다에 있는 모든 법은요. 사실 그 법의 취지와 이런 목적을 보면요. 다 이래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컨슈머 5월 퍼블릭. 다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퍼블릭을 함하려고 나쁘게 하려고 그런 법을 만드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컨슈머를 보호하든 퍼블릭을 뭐 보호하려고 한다. 뭐 여성을 보호하려고 한다. 뭐 어린애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뭐 노약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게 진짜로 그렇게 그 법이 쓰이나 안 쓰이다는 건 논외고요. 어쨌든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는 학생들이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프로텍트다. 컨슈머 아니면 퍼블릭을 보호한다. 무조건 어떤 법이든 그래요. 어떤 법이든 무조건 이거는. 그러면 외울 거 없죠. 넘어가요. 자, 그리고 코드 오브 에틱이 나오는데 이 어떤 코드는 조항이라는 거고 에틱은 우리가 윤리잖아요. 윤리. 근데 여기서 학생분이 반드시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법이 있어요. 법이 로우예요. 그리고 윤리가 있어요. 에틱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큽니까? 어떤 놈이 더 큰 개념이고 어떤 개념이 더 적은 개념입니까? 하면은 어떤 학생은 법이 더 커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뭐 윤리가 더 커요. 그래요. 근데 어떤 게 더 큰 거냐면요. 당연히 법이 쬐끄만 거고 윤리가 이따만한 거예요. 왜 이러냐? 법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니멈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미니멈 스탠다드. 스탠다드. 아주 미니멈한 기준이다. 윤리는 뭐야? 브로드한 개념이다. 브로드한 스탠다드. 왜냐? 법을 미니멈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면 어때요? 불법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이나 아니면 벌금. 하지만 윤리 어겼다고 뭐 감옥 가나요? 윤리야 뭐 윤리적이지 않나 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닐 거면은 뭐 법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미니멈 스탠다드고 윤리는 브로드한 스탠다드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 기관에서 만약에 법을 집행할 때 누구를 처벌할 수 있어요? 법을 안 지킨 놈을 처벌하는 거지. 이거는 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윤리 안 지키는 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자, CPA라는 게 있어요. CPA는 그 어카운턴트들, 그 지금 회계사, 이거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CFA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의 그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뭐냐? 정부 기관이 일단 이런 어카운턴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법을 지키나 법을 봐요. 그리고 윤리는 누가 하냐면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하는 거예요. 윤리는. 어소시에이션은 뭐예요? 협회. 개인 단체거든요. 민간 단체예요. 민간 단체가 윤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멤버기 때문에 우리 멤버는 윤리 강령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봐야 돼요. 요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보세요. 자, 코드 오브 에식은 그러면 우리 상식에 어때야 돼요? 이건 브로드한 스탠다드다. 이거는 어겨도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구나. 법이 아니니까 이건 정부 기관이 규제를 못 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말이 나와요. 코드 오브 에식은 법입니다. REBB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스탠다드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세일즈 펄슨, 리얼터, 뭐 브로커지. 얘네가 리얼터 업무할 때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윤리는 브로드한 스탠다드예요. 이거 BC주도 그래요. 근데 이 온타리오주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면 윤리 아니야. 우리는 윤리가 법이랑 똑같은 걸로 할래. 왜? 윤리까지 지켜야지 되는 거야. 법만 지킨다고 너네 된 거 아니야. 우리 온타리오주에 사는 사람들은 리얼터들은 반드시 윤리까지 지켜. 그냥 법으로 그냥 정해버릴게. 왜? 퍼블릭을 보호하려고, 컨슈머를 보호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온타리오주가 아예 이 윤리라는 부분을 법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주보다도 윤리 규정이 빡세다. 그래서 원래 윤리는 브로드한 스탠다드였는데 왜 여기 미니멈한 스탠다드가 나오냐면 이게 법이 돼 버렸으니까. 이 코드 윤리 이 에식도 안 지키면 벌금이나 깜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사는 온타리오주는 앞으로 이런 윤리대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겠네. 많은 문제가 나오겠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코드 오브 에식은요. 이거 목적이 뭡니까? 또 프로텍트예요. 또 프로텍트. 바이어나 셀러 컨슈머잖아요. 퍼블릭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코드 오브 에식에는 어떤 내용이 보통 있냐? 자, 이런 바이어랑 셀러한테 페어니스 하십시오. 평등하십시오. 그리고 어니스트 솔직하십시오. 컨셔스니스 양심 있게 행동하십시오. 컴피턴스 서비스 어떤 적절한 어떤 능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서비스 프롬 아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리얼터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친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코드 오브 에스게 있고 이거는 다른 주랑 다르게 어떻다고요? 온타리오주는 특별하게 온타리오주는 이걸 아예 법으로 묶어놨다. 이거 안 지키는 놈 다 불법이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해버리겠다. 왜냐? 온타리오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청 활발하고 또 온타리오가 사람 제일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울 거 없죠. 넘어가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리코 리얼 에세스 컨시러브 온타리오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그 법에 의해서 부동산법에 의해서 리얼터들 라이센스 주고 뭐 리얼터들 규제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뭐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리얼 에스테이트 앤 비즈니스 브로커스 액트 이거에 의해서 이 레코가 리얼터들 다 규제한다. 그렇죠? 부동산 거래는 다 규제한다라는 거예요. 뭐 미션은 뭐 어쨌든 빌드, 서스테인 어쨌든 퍼블릭 트러스트 어떤 대중들의 신뢰를 빌드하고 서스테인 얻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뭐 페어, 세이프 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보호한다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스탠다드를 엠포싱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요. 리얼 에스테이트는. 끝이에요. 우리 리얼터가 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험버 컬리지에서 시험 4개나 봐야 돼요. 시험 4개 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뮬레이션 2개 더 봐야 돼요. 그거에 또 끝나지도 않아요. 라이센스 받으면 2년 안에 또 딴 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라는 거 보면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다음에요. 반드시 세일즈 펄슨하고 브로커들은 어때야 돼요?
당연히 레지스터가 돼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레코를 통해서 이 리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등록해 놔야죠. 네, 등록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불법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슈런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인슈런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리얼터가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 가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볼게요. 리얼터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 보험은 고객도 보호하려고 하고 나도 보호하려고 어쨌든 한다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만약 고객들이 인콰이어를 했어요. 아니면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리얼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면 얘네가 그거 들어주고 조사도 한다. 얘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인스펙션도 한다. 어떤 브로커지가 회사가 그럼 법 잘 지키는지 이런 거 REBBA 그 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한다. 그다음에 이게 좀 신기한 말이에요. 이거를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듀케이팅 컨슈머 한다는 건 고객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요. 이 리코가 그렇죠? 리코가 고객을 교육시키는데 뭐냐면 언더스탠드를 시킨대요. Regulated Real Asset Profession 내 어떤 베네핏, 장점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요. 고객들한테 고객님들 집을 사고 팔 때는요. 라이센스 있는 리얼터한테 사세요. 그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요. 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그러면요. 이 말 반대로 해가지고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집을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리얼터를 통해야 된다. 통해야 한다. 이게 O냐 X냐 물어보면요. 한번 학생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타리오에서는 집을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리얼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 답은요. X예요. 만약에요. 내 집 내가 팔잖아요. 라이센스 필요 없어요. 내 거 내가 파는데 뭐 누가 뭘 할 거예요. 뭔 상관이에요. 내가 내 거 팔겠다는데. 내가 집 사려고 내가 내 거 사는데 리얼터가 왜 필요해요? 내가 뭐 리얼터 도움 필요 없으면 내가 가서 저기 이 커미션 아끼고 좋죠.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에이 정말이요? 그럼 왜 이거 라이센스 따려고 그래요? 자기 거 사고 팔려고 라이센스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캐나다에서 매년 텍스 리턴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텍스 신고해야 돼요. 텍스 신고 반드시 CPA 통해서 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뭔 상관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자, 만약에 나 고소당했어요. 법원 갔어요. 반드시 변호사 고용해야 돼요? 반드시? 돈이 없는데? 안 해도 돼요. 내가 영어 잘하면 내가 내 변론 하면 돼요. 그냥 판사한테 내가 말할게. 그럼 돼요. 그러면 이런 텍스 보고하는 것도 저기 회계사 필요 없어요. 어떤 이런 고소 사건이나 뭐 감옥 이런 데서도 변호사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집 사고 파는 게 내가 안 될까요? 된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탐내 집이에요. 근데 탐이 자기 거 파는 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라이센스 없어도. 근데 이랬다고 쳐요. 만약에 탐의 어머니가 이 집에 같이 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탐내 옆 동네에 살아요. 근데 탐이 한국에 3달 갔다 와야 된대요. 그리고 이 집 팔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탐아, 너 어차피 너가 집 못 보여주고 나한테 키 주고 가. 그럼 내가 보여주고 내가 팔게. 이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파는 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둘 다 어쨌든 리얼터 라이센스 없는 거예요. 온타리주에서 어머니가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합법이에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팔면 뭔 상관이 없고 가족이 팔았는데.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극단적으로 가요. 어머니가 판 게 아니라 뭐 어머니는 뭐 가족이니까 탐내 회사에 밥이라는 애가 있어요. 밥. 얘는 직원이에요. 동료. 직원 동료. 직장 동료예요. 근데 탐이 한국에 3달 간다는 걸 알고 밥이 옆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밥이 그랬어요. 야, 탐아. 또 아는 사이인데 나한테 키 주고 가. 내가 집 보여주고 다 이렇게 할게. 해가지고 밥이 팔았어요. 이거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이에요. 라이센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학생분이 여기서 어떤 인투이션을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사고 파는 거에는요, 원래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내가 파겠다면 파는 거고, 내가 사겠다면 사는 거죠. 근데요, 어떨 때 불법이냐? 어머니가 지금 탐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돈 받았어요. 아니면 백 받았어요. 불법.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자, 밥이 탐 도와주면서 뭐 했어요? 식사 대접 받았어요. 뭐 돈 받았어요. 뭐 당연히 도와줬으니까 뭔가는 받아야 될 거냐. 이러면 불법.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리얼터 라이센스는. 리얼터 라이센스는 어떨 때 필요하다? 아,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리얼터뿐이 없군요. 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거래를 못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수수료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리얼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학생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뭡니까? 트레이딩은 어떤 집을 리스팅합니다. 팔려고 올립니다. 세일합니다. 쇼잉 보여줍니다. 네고시에이팅 합니다. 뭐 저기 애드버타이징 합니다. 퍼셔스 합니다. 세일합니다. 옵션 뭐 리스 뭐 렌탈 합니다.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여기에 뭐라 써져 있냐면 REBBR에서 이 법에서 이 리코가 뭐라고 해놨냐면 리얼 에스테이트 서비스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에 관련돼서 누구라도 어떤 거래를 한다면 위에서 말한 어떤 세일, 쇼잉, 뭐 네고시에이팅 뭘 하여튼 뭐라도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등록돼 있어야 된다. 리얼토로 라이센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돈 안 받으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specifically exempt 되지 않는다면 면제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면제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 법으로요 이 라이센스 없이도 사고 팔 수 있는 거 이거 면제되는 거를 진짜 찾잖아요. 이거 10가지가 넘어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로이어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 없어도 돼요. 자기 거 자기가 파는 거니까. 맞죠? 이런 많은 게 있는데 그랬을 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10가지를 우리가 IQ가 180이 아니기 때문에 못 외운다. 외울 필요 없이 뭐만 생각해요? 딱 이거예요. 면제되는 이유는 이거다.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라이센스 면제됐잖아요. 이거 법에 써져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광고하고 진짜 리얼터처럼 어디 내가 집 알아봐 줄게 광고하고 해가지고 저기 그 뭐야 수수료 받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이 완전히 불법이에요. 변호사도 진짜 리얼터처럼 막 광고해가지고 막 내가 아무 고객이나 만나서 하려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험버 퀄리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신청하면 나와요 라이센스가. 어쨌든 라이센스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분명히 법에 변호사는 라이센스 없어도 된다는데요? 이 소리는 뭐냐면 딱 한 가지요. 변호사가 자기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이런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만 합법이에요. 그럴 때만. 왜냐면 그거는 변호사가 내가 부동산 수수료 받으려고 부동산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사건 해결하려고 부동산 거래하는 거지. 그거는 부동산 수수료 받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디벨로퍼가 디벨로퍼가 저기 그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디벨로퍼는 저기 그 이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콩코드가 있어요. 콩코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프레젠테이션 센터예요. 프레젠테이션 센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렇게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직원들이. 이 사람들 리얼터입니까? 아, 리얼터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죠. 그냥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잖아요. 누구 것만 팔아요? 이 사람은 리얼터처럼 이것저것 파는 게 아니에요. 딱 콩코드가 맞는 것만 팔아요. 그러면 콩코드가 주인이고 내가 내 거 팔겠다라는데요. 내가 내 직원 써가지고 내가 팔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내가 팔 수도 있는 거지. 뭔 상관입니까, 그게?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 이 콩코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라이센스가 없이 부동산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 이 사람이 만약에 케이스모에 올려가지고 집 사고 싶은 사람이요 나한테 연락하면요 내가 뭐 프리세일 콘도 막 다 알아봐 주고요 어떤 저기 뭐 리세일 하는 것도요 내가 쓰면 싸게 해줄게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 그래서 요런 내용을 10가지를 절대 외우지 마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자유롭게 부동산 광고도 하고 어떤 고객도 만나고 다 할 거면 부동산 라이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부동산 수수료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돈은.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면제받은 거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진짜 없어요. 이거 외우면 어떻게 돼요? 엄청 바보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오늘 인포트 텀 이 정도 이거 하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요. 우리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한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죠. 한 10분 정도만 더 할 건데 자 볼게요. 자, 레지스트란트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요. 등록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등록한 사람이 바로 리얼터를 말합니다. 세일즈 펄슨 리얼터 저기 그 라이센스가 있고요. 브로커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거 뭔 차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리얼터 라이센스 따면 이 세일즈 펄슨이에요. 세일즈 펄슨. 여기에 경력 2년이 더해지고 경력 2년 된 다음에 브로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지스트란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등록한 사람 뭐예요? 리코에 등록한 사람. 리코에 뭐로 등록했어요? 리얼터로 등록한 사람, 라이센스 받은 사람을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 브로커리지는 뭐냐? 브로커리지는 이거는 회사죠. 회사 뭐냐면 뭐 리맥스라는 회사도 있고 뭐 서튼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브로커리지다. 브로커리지다. 이거는 회사를 말하는 거지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다.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비즈니스고요. 코퍼레이션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파트너십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솔 프로프레이터십 개인 사업자로도 설립할 수 있다. 어쨌든 비즈니스다. 이런 말이고요. 자, 브로커 아까 말했죠. 세일즈 펄슨이 경력 2년 생긴 다음에 이 브로커 라이센스 따면 브로커가 될 수 있는데 브로커는 뭐냐면요. 브로커는 리얼터보다 경력이 더 많고 라이센스가 한 단계 올라간 상태잖아요. 이 브로커만 자신의 브로커지를 만들 수 있어요. 브로커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브로커예요. 그래서 지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브로커지에 가서 자기가 관리해도 돼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세일즈 펄스는 그러면은 브로커지 못 만들까? 절대로 못 만들어요. 세일즈 펄스는 브로커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세일즈 펄스는 누구 어떤 저기 그 슈퍼비전 어떤 감독 하에서 일을 해요? 브로커 밑에서 이런 거다. 브로커가 관리 감독한다. 이걸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 한 브로커지에 여러 명의 브로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여러 명의 브로커가 있는 중에 그 중에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 거. 최종적인 책임. 최종적인 책임. 영어로는 울티메이트한 거죠. 울티메이트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브로커 오브 레코드라고 한다. 이 사람이 그 브로커지의 대빵이다. 그리고 여러 명의 브로커가 그 브로커지에 있더라도 이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이다. 그 브로커지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을 우리는 브로커 오브 레코드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브로커 오브 레코드가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최종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리스폰시블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브로커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세일즈 펄슨이나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퍼레이션이 만약에 파트너로 돼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라는 거 뭐 2명이나 3명이서 저기 회사 차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파트너십. 아니면 코퍼레이션. 그러면요. 브로커 중에 한 명이 브로커 오브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세일즈 펄슨은 브로커 오브 레코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브로커가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개인 사업으로 브로커지를 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브로커 오브 레코드가 되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맞죠? 그런 다음에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만약에요. 셀러나 아니면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셀러가요. 이게 집이 있는데 이게 탐이에요. 탐이 제가 데이비드잖아요. 저 리얼터잖아요. 리얼터 찾아가지고 데이비드 씨 통해서 내가 집 팔게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쓴다고요. 계약서에 탐 이름 들어가고 막 사인하고 데이비드 이름 들어가고 막 사인해요. 이렇게 이 계약서는 우리 둘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 계약은 탐과 이 계약의 당사자
parties of contract. 계약의 당사자는 탐과 데이비드입니까? 자, 이거 아니에요. 아닌 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 계약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데가 홈스탠다드니까 이거 써놓을게요. 홈스탠다드. 그러면 이 계약은요. 탐이 쓰고 제가 쓰고 우리 둘만의 사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계약은 탐과 홈스탠다드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학생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계약서에 그러면 홈스탠다드 이런 브로커리지에 브로커 오브 레코드 사인이 들어갑니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브로커 오브 레코드에 사인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탐과 홈스탠다드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뭡니까? 데이비드가 계약서 쓰고 어차피 데이비드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자, 탐은 우리가 주체, 주인,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요. 홈 스탠다드를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데이비드는 뭐냐면 이 계약서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은 저는 에이전트의 레프리젠티티브다. 네. 에이전트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목적으로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크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리얼터가 고객과 계약을 했지만 뭐 셀러든 바이어든 상관없어요. 계약을 했지만 거기에는 브로커 오브 레코드에 그 사인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지만 이 계약은 리얼터의 계약이 아니다. 이거는 브로커즈와의 계약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이 계약이 잘못되면 브로커즈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브로커즈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는 이 업무를 브로커 오브 레코드가 하나도 참여 안 했어도 브로커 오브 레코드도 100%다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부동산에서 이런 에이전시 듀리로 이게 법이 강화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계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탐과 데이비드와 그 다음에 저희 브로커지 이거의 3자 계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죠?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다고요.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에이전트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에이전트는 어디까지나 내가 속해 있는 홈 스탠다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어떤 행동을 한 저한테도 있지만 누구한테 제일 많아요? 브로커 오브 레코드한테 제일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밑에 사람이 잘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면은 어떤 리얼티에 가야 되는지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솔직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는요. 어차피 브로커즈는 도와줘야 돼요. 왜? 만약 리얼터가 지 멋대로 하다가 고소 걸린다. 그럼 회사가 날아가요. 그 사장님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와줘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계약은 고객과 브로커즈와의 계약이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브로커즈 에이전트의 대변자인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고생 많으셨어요. 자, 계속 이어서 나가 보면요. 자, 우리가 셀러 고객 만날 때랑 바이어 고객 만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 리얼터 법에서요. 기본적으로 브로커지가 에이전트다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죠. 네, 고객을 대변해서 부동산 서비스라는 에이전트다. 그러면 우리 리얼터들은 세일즈 퍼슨들은 에이전트의 레프레젠테티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나 셀러는 브로커지를 선택할 때 이미지나 레퓨테이션을 생각한다. 네, 뭐 그러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셀러가 집한다고 할 때 이 계약서 쓰는 걸요. 리스팅 어그리먼트라고 하고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근데 뭐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바이어가 와서 바이어랑 계약서 쓰는 걸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바이어나 셀러들은요. 종종 이거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세일즈 퍼슨이나 브로커, 리얼터들이 자신의 에이전트라고 착각한다. 착각 많이 하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네.
에이전트는 브로커리지, 회사다, 부동산 회사다. 그쵸? 그리고 세일즈 펄슨은, 리얼터들은 이 브로커지의 레프레젠테이티브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일단 이거 시험 목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웃긴 거예요. 그러나 세일즈 펄슨이나 브로커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허가를 받았냐면요. 광고할 때 에이전트라는 말을 써도 된다. 당신의 에이전트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광고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법적으로는 이런 고객의 에이전트는 브로커리지만 될 수 있는 거지 리얼터들은 에이전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에이전트의 레프레젠테이티브죠. 왜냐? 최종적인 책임을 브로커지에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현재 광고에서는 리얼터들이 그냥 에이전트라고 말하면 됩니다. 광고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분들이 이런 하나의 상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상식이 있어야 되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의 어떤 사법 시스템과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린시플 베이스드라고 불러요. 뭐냐? 원칙주의다. 원칙주의. 그런데 미국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은 어떤 시스템을 쓰냐면 사법 시스템이 다 룰 베이스드예요. 룰 베이스다. 네. 규정주의라는 거예요. 규정주의. 무슨 소리냐면요. 미국이랑 한국은 법에 어떤 말이 써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써져 있고 안 써져 있고 또 말을 제대로 썼고 안 썼고가 중요한데 캐나다는 그런 말이 어떤 게 써져 있고 뭐 법적인 의미가 어떻고 저딴 거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게 무슨 느낌을 주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에이전트라는 말을 리얼터가 쓸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광고에서는 지금 허용됐다. 무슨 말이냐? 법원에서 보기에 그런 에이전트라는 게 진짜 너네가 리얼터들이 진짜 에이전트 한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고객들 어쨌든 고객들이 느끼기에 에이전트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겠다라는 걸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가요. 지금 이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저기 리얼터 수업을 다 저기 합격을 하고 저기 공부를 해 보시면 제대로 공부한 학생은 무슨 어떤 생각을 어떤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다 수업이 끝나고 다 되면은 '아 나는 이제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구나. 내가 이제 현실에 나가서 실전에 가서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무언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학생은 혼자 그러니까 혼자 그 독학하는 학생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면 뭐 난 뭐 잘하고 이제 내용도 다 아는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과 실전은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 다른데 특히 캐나다에서는 더 다르다. 왜냐? 캐나다는 모든 시스템이 프린시플 베이스드 원칙주의다. 그러니까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현실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확률이 높아요. 또한 법적으로도 그런 법원이 판단할 때 이런 단어가 잘못 나오고 뭐가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 무언가 잘 모르는 우리의 분야가 아닌 걸 잘못 대답하다가는 다 벌금 맞고 다 처벌받겠구나.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절실하구나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은 알 거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학생은 '뭐 내가 다 할 수 있겠네.' 하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에듀케이셔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험버 컬리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 다음에 등록까지 해야죠. 볼게요. 자 여기 온타리오 주잖아요, 우리가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에서는요. 레지던트 오브 캐나다 어디에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최소 18 살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18 살을 잡은 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굳이 성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덜트라는 말을 안 쓰고 왜 18 살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저기 그 뭐야 온타리오주에서 리얼터 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면 됩니다. 그 맞는 말이냐고요. 그거 틀리는 말이에요. 성인 안 돼요. 왜 성인 안 되냐? 왜 굳이 얘네가 최소 18살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런 거예요. 온 아이고. 온타리오주는 성인의 나이가 18살이지만 BC주는 19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마다 달라요. 뭐 알버타나 온타리오주는 18살인데 다른 데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쨌든 BC주는 19살이고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캐나다에서는요. 이렇게 말할 때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 이렇게 말 안 해요, 잘. 정확히 18살 이상입니다. 네, 온타리오주는 그래야겠죠? 요게 좀 시험 목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을 준비할 때도 요런 어떤 상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교육적인 거. 네, 시험 봐야죠. 이거 험버 컬리지에서 하죠. 이거 컴플리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코에 등록해야죠. 근데 등록하기 전에 브로커지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는요. 자, 험버 컬리지에서 모든 시험 다 합격했어요. 합격한 다음에 리코에 저 라이센스 주세요. 하면 리코가 꺼져 그래요. 예, 라이센스 지원조차 못 해요. 왜냐? 먼저 시험 합격하면 브로커지에 먼저 찾아가 가지고 저 이 브로커지에서 일할게요. 그러니 저기 라이센스 저 신청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 브로커지에서 사인해 주고 그거 넣어줘요. 그러니까 요거 중요하고요. 하여튼 자세한 건 뒤에서 더 볼 거예요. 그다음에 리코에서 저기 필수적인 보험을 사야 된다. 이것도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리코에 등록을 했다 쳐요. 내가 이제 시험 합격했죠. 그다음에 브로커지 들어갔죠. 그래서 라이센스 신청했어요. 라이센스 나왔어요. 라이센스 나오면 2년 안에 포스트 뭐 레지스트레이션 뭐 저기 에듀케이션을 뭐를 하라는데 뭐가 또 있나 봐요. 그거야 뭐 실제로 저기 실전에서 하다가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거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셔야겠죠. 자, 넘어가서 자, 처음에 먼저 우리가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코스를 한다는 건 이거 험버 컬리지에서 지금 하시는 거. 험버 컬리지에서 시험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 등록한 다음에 2년 안에 해야 된다. 2년 안에 해결해야 된다. 2년이 만약 지나면 어떻게 되냐? 저기 합격한 거 다 취소해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에다가 필수 5개에다가 플러스 2개 시뮬레이션이죠. 그게 시뮬레이션. 근데 시험이 5번 있다는 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셔야죠. 시험이 근데 이렇게 시험이 많다라는 게 학생분 입장에선 귀찮을 수 있겠죠. 아유, 시험을 4번이나 보고 시뮬레이션 2개까지 하면 총 6번 아니 6번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BC주보다 귀찮긴 하지만 BC주보다는 훨씬 시험 그래서 쉬운 거예요. BC주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저기 3시간에 시험 다 보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4번, 6번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6번 나눠서 하면은 그만큼 범위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귀찮긴 해요. 오래 걸리고 귀찮긴 하지만 합격률이 그래서 이게 온타리오주는 높은 거예요. BC주는 한 15%도 지금 안 나와요. 합격률이 15%안 나오는데 그래도 험버 컬리지에서 하는 건 한 뭐 40%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래나? 뭐 어쨌든요. 자, 넘어가세요. 좋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내가 시험 다 합격했어요. 그러면 리코 등록해야죠. 리코 등록해야 되는데 반드시 브로커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요. 뭐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든 뭐 캐네디언 회사를 들어가든 중국 회사를 들어가든 한국 회사를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외워 놓으세요. 12개월 앞으로 돌아가죠.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는 하나 외우세요. 라이센스 발급받은 다음에 2년 안에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에듀케이션 해야 된다. 요거 하나 외우고요. 요건 하나 외워야 돼요. 2년이라는 숫자는 하나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외우세요. 이거 험버 컬리지에 등록한 다음에 2년 안에 끝내야 된다. 요거 하나 외우고 둘 다 2년이죠. 그다음에 내가 라이센스 아니 시험 다 합격했어요. 험버 컬리지 다 합격했어요. 그런 다음엔 1년이에요. 1년 안에 브로커지 들어가서 라이센스 신청해야 돼요. 1년 안에. 1년 안에
만약 신청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 패스한 거 취소다. 다시 시험 봐야 된다. 리피트 된다. 다시. 네. 그래서 이거 2 년, 2 년, 1년 이거 꼭 외워 놓으세요. 1년 안에 라이센스 신청 못하면 예 저기 그 시험 합격한 거 취소다. 나중에 또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리코에 뭐 신청할 때 무슨 어플리케이션 피나 뭐 리뷰 피 이런 거 다 내요. 그리고요. 이 라이센스는요. 2년 기준이에요, 2 년. 2년 라이센스를 줘요. 그러면 2년 뒤에는 뭐 또 시험 봅니까? 아 시험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얘네가 하라는 교육 몇 개 듣고 이렇게 돈만 내면은 다시 돼요. 그다음에 인슈런스 프리미엄인데 이거 프로레이트 한대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이게 이 뒤에서 또 배울 건데 인슈런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인슈런스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인슈런스 또 1 년이에요 이건. 이건 1 년인데 1 년짜리를 할때 이게 얘네가 날짜가 끊기는 이 1 년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라이센스 신청할 때는 그 처음 시작일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날짜만 계산해서 프로레이트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라이센스는 2 년짜리가 나온다. 라이센스는 2 년짜리인데 보험은 1 년짜리가 나온다. 그래서 1 년마다 갱신해야 돼 보험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크리미널 레코드 이거 내야 돼요. 이거 뭐 이거 어떤 저기 인터넷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저기 그 RCMP 가 가지고 네 경찰서 가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조건 내야 된다. 오리지널로 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레지던시 뭐 스테터스 뭐 시민권자입니까? 영주권자입니까? 아니면 뭐 워킹 비자입니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일합니까? 이것도 다 알려야 돼요. 뭐 다른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까? 뭐 뱅크럽시 있었습니까? 뭐 지금 뭐 돈 안 낸 어떤 뭐 재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반드시 디스클로즈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뱅크럽시한 기록이 있으면 라이센스 못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주고 안 주고는 어쨌든 리코에서 판단해요. 예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다고 리얼터가 못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될 확률은 높은 거죠, 될 확률보다. 하지만 리코에서 판단해서 지가 무슨 뭐 추가 서류 요구하고 할 거예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공개 안 하면 나중에 이거 라이센스 나왔다고 해도 취소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만약 어떤 이런 라이센스 전에 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뭐 리퓨즈 됐어요. 서스펜션 됐어요. 뭐 취소됐어요. 캔슬레이션 됐어요. 이런 거 반드시 다 알려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알려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 아직 해결이 안 된 어떤 크리미널 차지가 있으면요. 반드시 디스클로즈 해야 된다. 맞죠? 넘어가서요. 우리가 보험 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필수 요소예요. 이 보험을 안 사면 라이센스를 못 받아요. 예. 그러면 리코에서 인슈런스는 필수입니다. 모든 브로커, 세일즈 퍼슨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날짜가 September 1st 부터 August 31st 인데요.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8월 17 일까지 돈 내라. 돈 얼만데 씨 봤더니 500 불이네요. 그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달로 치면은 한 40불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야. 네. 날짜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 보험이 세 가지의 커버리지를 해 주는데 첫 번째 컨슈머 디파짓 프로텍션 그 고객들이 디파짓 내잖아요. 그거 보호가 돼야죠. 두 번째 에러 앤 오미션이라는 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에러라는 거는 우리 리얼터가 에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든 행동을 잘못하든 어쨌든 에러가 발생했어요. 또한 오미션이란 건 무언가를 생략했다는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한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고 반드시 알려주고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미션이 생겼어요. 그럼 에러가 생기고 오미션이 생겼다는 건 이건 누구 잘못이냐면 일단 리얼터 잘못이죠. 리얼터가 이런 에러나 오미션을 일으켜서 만약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원래 우리 민사 사건에서는 고객이 리얼터한테 고소를 걸어야 돼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고소를 걸면 뭐야 재판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런 부동산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10만 불짜리 집이 어딨어요. 최소한 막 50만 불, 막 100만 불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만약 리얼터가 잘못했다 쳐요. 그래서 재판 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진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만큼 낼 수 있는 개인이 어디 있겠어요?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 에러 앤 오미션 이 보험은요. 어떻게 하느냐? 만약 리얼터가 무언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이 에러 앤 오미션에서 일단은 고객한테 일단은 돈을 지급해 줘요. 일단.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커미션 프로텍션은요. 이거 리얼터를 위한 거예요. 리얼터들도 일단 커미션을 받아야 되는데 뭐 고객이 사기를 치거나 고객이 돈 안 주겠다 뭐 배째 이러거나 이럴 때 리얼터도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사실 난이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을 외우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런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저기 옵셔널이 아닙니다. 네. 이거요 무슨 우리가 다른 보험회사한테 드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이게 리코에다 드는 거예요, 리코에다가. 리코에다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뭐 세 가지 그래서 4번 뭐 이상한 거 나오겠죠, 이상한 거. 그쵸? 이렇게 시험 쉽게 나올 텐데 만약 시험 문제가 만약 이 교수님이 어렵게 낸다. 어렵게 내는 걸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컨슈머 디파짓 프로텍션이 있고 에러 앤 오미션스가 있고 커미션 프로텍션이 있을 때 자 볼게요. 이 컨슈머 디파짓 프로텍션은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고객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리얼터 보호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커미션 프로텍션은요. 이거는 고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리얼터를 보호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 이 에러 앤 오미션은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라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학생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에러 앤 오미션은 고객을 보호하는 겁니까? 리얼터를 보호하는 겁니까? 둘 다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보호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러 앤 오미션은 고객도 보호하고 리얼터도 보호해요 라고 말하죠. 자, 땡이에요. 틀렸어요. 리얼터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만 보호해요. 왜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에러 앤 오미션이라는 거는 리얼터가 잘못해서 고객이 일단은 돈 받아가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그럼 리얼터도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가 줘야 되는 돈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에러 앤 오미션은요. 리얼터 보호하려고 드는 보험이 아니라 단순히 오직 고객만 보호해요. 왜? 여기 에러 앤 오미션에서 이런 고객한테 이런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리얼터가 처벌 안 받냐? 처벌받아요. 처벌 다 받기 때문에 에러 앤 오미션은 누구한테 도움되는 겁니까? 고객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라고 학생분이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우리 리코에서 드는 이 리얼터들이 드는 보험은 이 첫 번째 두 가지 요 놈은 다 고객만을 위한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 커미션 프로텍션 이것만 리얼터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온타리오주가 좀 신기한 거예요. 온타리오주. 왜냐? BC주에서는 아예 커미션 프로텍션 이런 저기 그 커버리지는 없어요. 이런 보험은 어디 BC주에서는 에러 앤 오미션만 들어요. 그것만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터를 보호하는 거 없다. 예, 이 보험으로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온타리오주는 뭐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BC주에도 다른 보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500불 내래요. 500불. 네, 매년 이렇게 내면 되겠죠. 저기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에듀케이션이요. 자, 내가 라이센스 받은 다음에 2년 안에 교육 받아야 되겠죠? 리뉴얼 때. 네, 교육 받아야 돼요. 자, 그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컴플리션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에듀케이션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저기 리뉴얼이 안 되겠죠.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요. 이거요. 44불밖에 안 해요, 지금. 네. 뭐 44, 아니다. 이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은 지금 제가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거야 직접 라이센스 받은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라이센스를 받은 다음에 2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포스트 레지스트레이션 저기 에듀케이션은 처음
처음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도 2년마다 한 번씩은 우리가 이 컨티닝 에듀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봤더니 44불 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한다. 근데 라이센스 처음 따신 분이 이거 듣는 거는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44불보다는 비싸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처음 라이센스 따신 분이 뭐 지금 잘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건 확인해 보세요, 직접. 자. 뭐 시험에는 뭐 가격 같은 건 전혀 안 나오니까 걱정 없어요. 가격 같은 거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자, 너무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자, 우리 리얼터들은 어떠한 스킬을 가져야 됩니까?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너무 상식적이니까 눈으로 보고 너무 상식적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일단 사람 만나야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피플 스킬이 있어야 돼요. 자, 셀프 디스플린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뭐 저기 그 심판하고 어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셀프 디스플린이 잘 되는 사람은요. 혼자 일을 잘해요. 근데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 놔둬도 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놔두면은 그냥 뭐 잠만 자빠져 자고 저기 막 핸드폰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셀프 디시플린이 잘 되는 사람은 네, 혼자 일 잘할 거고 안 시켜도. 근데 셀프 디시플린이 안 되는 사람은 혼자 잘 일 못 하겠죠. 자, 그다음에 리서치 스킬이 있어야 돼요. 네, 가격이나 어떤 이런 법 아니면 정보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해야죠. 그다음에 프로블럼 솔빙,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리얼터들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컨피던스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퍼시던트 어떤 고집이 있어야죠. 자기가 딱 나는 고객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뭐 무언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학적인 스킬도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이거는요. 수학적인 스킬은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산수적인 스킬이 필요하다. 산수만 할 거예요. 어떤 공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거예요. 어차피 계산기 다 쓸 거고요. 그래서 다른 챕터에서 이런 거 할 거니까 뭐 저 수학 못 하는데 어떡하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산수, 초등학생 산수 문제 나오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고객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고객의 정보를 많이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컴퓨터 잘해야죠. 그다음에 뭐 정리하고 뭐 계획 짜고 이런 거 잘해야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요즘에는 막 저기 뭐 유튜브 찍어서도 보여주고 뭐도 하고 하여튼 일하는 게 옛날과는 다르잖아요. 이런 거 테크놀로지 잘해야 된다. 또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고시에이팅. 그렇죠? 가격 뭐 70만 불에 올린 집이라고 70만 불에 산다 그러면 팔리냐고요. 다 내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넘어가서요. 우리 부동산 마켓에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세 단어가 있어요. 셀러스 마켓이 있고 밸런스 마켓이 있고 바이어스 마켓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상식으로도 알아놓고 좀 시험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거는 이코노믹스죠.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서플라이 곡선과 이 디맨드 곡선이 있어요. 공급과 수요죠. 자, 공급 곡선은 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수요 곡선은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요 두 점이 만난 거를 우리는 이게 판매 가격이라고 이거를 영어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말하는데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평형 상태다. 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단어는 하나 외워 놓으세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면 그거에서 거래가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을 정도는 하나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이퀄리브리엄이 된 상태를 우리는 밸런스드 마켓이라 그래요. 지금 공급과 수요가 숫자가 맞아요. 동등해요. 이 말은 뭐냐면 셀러의 파워와 바이어의 파워가 똑같다고 보면은 우리는 밸런스드 마켓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리스닝에 올린 가격에서 뭐 이렇게 좀 위로 살짝 밑으로 살짝 해서 팔리겠죠. 근데 이 셀러스 마켓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는요. 셀러의 파워와 바이어의 파워에서 셀러의 파워가 훨씬 높은 거예요. 셀러의 파워가 높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리스닝 프라이스, 셀러가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린다. 왜? 지금 셀러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어들은 많아요. 집 산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딩 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비딩 워. 비딩 워라는 건 뭐냐면 한 집에 막 무슨 저기 그 오퍼가 막 10개, 20개 들어가요. 그러면 셀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너보다 더 비싸게 들어온 애 있어. 너 거절. 다 뭐 더 하려면은 더 비싸게 올려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다. 이런 셀러가 파워가 있는 마켓을 우리는 셀러 마켓이라고 한다. 지금 전혀 아니죠. 지금 난리 났죠. 자, 그러면 바이어스 마켓은 뭐냐? 셀러의 파워와 바이어의 파워를 비교했을 때 바이어의 파워가 훨씬 높다. 이 말은 곧 뭐냐? 바이어들은 적다. 근데 집을 팔려는 셀러는 줄을 섰다. 그러면 리스팅 프라이스에 올린 것보다 어떻게 됐어요? 훨씬 싸게 팔리겠죠. 그리고 이런 바이어들은 딱 집 보고 어때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집 볼 건 많으니까. 그래서 오퍼도 되게 느리게 하고 어떤 조건 되게 많이 걸고 그러겠죠. 지금 현실이 바로 아주 대표적인 바이어 마켓이다. 아주 특히 온타리오는 BC주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우리 시험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반드시 외워놔라. 네, 용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리얼터들의 역할은 뭡니까? 자, 우리가요 어떤 활동을 많이 하냐면요. 레지던셜 리세일 해요. 이미 사고 팔렸던 거 다시 중고 사고 파는 거죠. 뭐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홈 이거 새로운 하우스 사고 팔 수 있죠. 콘도미니엄 네 사고 팔 수 있죠. 또 콘도미니엄을 저기 리세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디벨로퍼한테 가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전매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리얼터들이 하겠죠. 그다음에 커머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좀 핵심이 이거예요. 커머셜 리스 이게요. 리얼터들이 뭐 레지던셜 저기 렌탈도 하고 커머셜 리스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커머셜하고 레지던셜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커머셜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당연히 하는 게. 그런데 커머셜 리스 이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떤 가게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 살 돈은 없으니까 뭐 비즈니스만 인수받아 가지고 렌트를 하겠죠. 그때 리얼터를 끼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학생분들이 주위에 아는 리얼터도 있을 거고 만나는 리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리얼터들이 나 커머셜 리스에 대해서 잘 알아. 나 내가 되게 잘해. 라고 말하면요. 걔네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전 이거 뭐 99%로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뭐 1%는 진짜 지가 잘 알고 잘하는 사람이 1%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커머셜 리스에 대해서 리얼터들은요. 한 개도 몰라요. 원래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모르게 돼 있냐? 이 커머셜 리스라는 건 레지덴셜 렌탈과 너무 다른 게 레지덴셜 렌탈도 온타리오주의 법이 있고 커머셜 리스에 대한 법도 있어요. 그런데 레지덴셜 법은 자세하게 써져 있어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요. 커머셜 법은 써져 있지만 안에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는 그냥 어떤 저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예요, 협의. 그러면 법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 모든 내용은 다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이 안 먹히는 게 바로 이 커머셜 리스예요. 커머셜 리스에서는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으로도 정해진 게 없고.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만약 리얼터들이 경험이 많다 그래요. 내가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럼 걔네들은 잘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걔네도 커머셜 리스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왜 모르냐? 아까 우리가 말을 했었죠. 캐나다의 사법 시스템이나 모든 건 어떻다고요? 프린시플 베이스다. 원칙주의다. 이 말은 곧 뭐냐? 정말 어떤 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닐 확률이 있다. 법원은 그게 법적인 용어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맥상에서 너네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고 어떤 목적으로 쓴 거야 라는 걸로 다르게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머셜 리스 사실은요. 제가 현실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래요. 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뭐 토론토나 뭐 밴쿠버나 이렇게 오면 식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저기 커머셜 리스겠죠. 그랬을 때 부자이신 분,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이미 여기서 이민자로 오래되신 분이고 새로 오신 분들. 이분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새로 오신 분들은요. 그냥 리얼터만 믿고 해요. 변호사를 고용을 안 해요. 왜? 변호사 비용까지 내고 싶지 않을까요? 이거는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부자들은 무조건 변호사 끼고 해요. 무조건. 리얼터는 있어요. 리얼터는 중개인이죠. 중개만 해주는 애고 이런 법적으로 이 계약서 같은 거 그거 리얼터가 보면 아냐고요. 이거는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영어 문제가 아니야? 영어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그 단어 내가 법적으로 다 찾아보고 문제 없게 하면 뭐예요?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그거 그 뜻으로 안 본다고요. 법원은 따르게 볼 수 있어요. 너네 스스로는 어떻게 했는데 하고 상황을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머셜 리스는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커머셜 리스 할 때 변호사한테 이런 거 맡겨가지고 변호사한테 이런 저기 뭐 서류 이렇게 봐주고 계약서 내용 봐주는 거 돈 얼마 받냐? 얘네 겨우 1,000불에서 1,500불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한국 분들은 또 가난하신 분은 변호사 안 쓴다. 그래 놓고선 어때요? 아주 계약서에 엄청난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커머셜 리스는요,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를 누가 준비하냐면 집주인이 준비해요. 그럼 당연히 집주인한테 유리하게 써져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독소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장사 안 돼서 미치겠는데 그만둘 수도 없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분명히 그거예요. 아무리 경력이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요. 커머셜리스 같은 거 진짜 리얼터가 진짜 잘한다. 왜 제가 사기꾼 99%라고 하냐면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리얼터 안 할걸요? 변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를 차려서 하겠죠. 네. 왜 리얼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저 어디 가서 리얼터예요 하는 거라 저 컨설팅 업체 사장님입니다 말하는 거라 뭐 어떤 게 난 건데요. 그리고 저 변호사인데요. 당연히 그 후자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지가 다 할 줄 아는데 리얼터를 한다고요?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못 봤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래하는 고객들한테 쌍욕 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리얼터들이 이게 하긴 하지만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반드시 변호사 껴야 된다. 변호사 껴야 된다. 자, 이게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벨로퍼들이 어떤 콘도 하나 이렇게 딱 지은 다음에 여기 1층 같은 데는 이제 커머셜일 경우가 있잖아요. 커머셜인 경우가 있으면 이거 당연히 일단은 분양을 하겠죠. 근데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디벨로퍼가 진짜 이걸 직접 그냥 렌트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렌트 들어오는 사람 중에 변호사 끼고 오는 사람이 있고 변호사 안 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변호사 끼고 온 사람이 확실히 계약 조건이 좋을 거예요. 왜? 이건 정해진 게 없다고요. 그냥 협의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 디벨로퍼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 건데 그래도 저기 그럼 저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변호사를 안 끼고 오면 저 최악의 조건으로 계약한다. 그래서 우리 리얼터들은 반드시 이런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객한테 고객님 솔직히 말해야 돼요. 이거 법 자체가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 검토를 받으시죠. 라고 말해야지 이거 그냥 리얼터가 지가 그냥 지지식으로 지기 설명했다가는 나중에 고소당할 확률 엄청 높아요. 그런데 또 한국 사람은 고소를 제일 안 하죠. 그리고 고소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캐네디언한테 해봐요. 그럼 캐네디언 100% 고소해요. 100%, 200%.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소를 진짜 안 하죠. 네? 어쨌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골이나 뭐 제 농장 같은 것도 하고요. 레크레이셔널이라는 건 무슨 어떤 리조트라든지 호텔 같은 것도 사고 팔 수 있겠죠. 넘어가서요. 우리가 셀러가 왔어요. 저 집 팔아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폼 200을 작성하는데 이 숫자는 필요 없어요. 숫자는 필요 없고 이거를 우리가 작성하는 거 리스팅 어그리먼트라고 한다. 그리고 더 부제로 달려 있는 거 셀러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 어소리티 투 오퍼 세일이에요. 자, 이 뒤에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앞에 거는 외우세요. 리스팅 어그리먼트란 말 자체는 외워야 돼요. 네, 셀러가 와서 계약하면 리스팅 어그리먼트를 작성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이거요. 셀러와 브로커리지 간의 관계다. 근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셀러랑 누구랑 쓰냐면 리얼터랑 써요. 그리고 셀러 사인 들어가고 리얼터 사인 들어가요. 그럼 브로커지 사인도 안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이 관계는 어떻대요? 이 계약서는 셀러와 브로커리지와의 관계다. 그래서 이 브로커리지가 우리가 셀러 브로커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리스팅 브로커지라고 말한다. 이거 외우세요. 리스팅 브로커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셀러 측을 리스팅 브로커리지, 리스팅 에이전트로 말한다라는 건 사실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셀러 측에서 일하는 리얼터들은 뭐 하냐면요. 뭐 리스트 올리죠. 마케팅도 하고요. 뭐 전망도 하고 뭐 집도 보여주고 해야죠. 넘어가서요. 바이어 측면에서는요. 바이어를 내가 대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폼 300 이거 숫자는 필요 없고요. 바이어 레프레젠테이션 어그리먼트 요건 외워야 되고 뒤에 부제로 authority for purchase or lease라고 있는데 요거는 몰라도 돼요. 뒤에 거는 몰라도 되는데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를 작성한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인데 이거 오타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도 바이어랑 리얼터랑 작성해요. 브로커리지 그 사인 안 들어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어때요? 이 계약은 바이어와 브로커리지와의 관계다. 그리고 이 브로커리지를 바이어의 브로커지다. 바이어스 브로커리지다. 그렇게 안 말하고 코오퍼레이팅 브로커지라고 말한다. 요거 이 단어도 외우세요. 바이어 측은 항상 코오퍼레이팅 브로커리지 아니면 코오퍼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한다. 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어 측 리얼터는 뭐 해야 됩니까? 바이어가 진짜 집 살 수 있는 애인지 좀 봐야 되고 뭐 쇼잉도 같이 가서 해야 되고 오퍼를 쓰고 오퍼를 프리젠팅하고 뭐 팔로우를 한다. 이거요.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어떤 오퍼, 내가 이 집을 삽니다, 팝니다. 다 오퍼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셀러 측에서 준비를 하던 바이어 측에서 준비하던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99% 아니 99% 너무 심했고 어쨌든 대부분이 당연히 오퍼는 바이어가 준비해요. 바이어가 써서 셀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셀러는 뭐 카운터 오퍼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뭐 셀러가 하든 바이어가 하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관행이 바이어 측에서 준비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폼 뭐 300이 있고 폼 200이 있고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지금 폼 200이 있고요. 폼 300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폼 100도 있겠네. 그렇죠? 폼 100도 있겠죠. 이 폼 100이 어그리먼트 오브 퍼셔스 앤 세일이에요. 네. 집 사고 파는 거 이거 지금 계약서요. 그리고 이 폼 200이 셀러 계약서. 그렇죠? 리스팅 계약서. 그다음에 폼 300이 바이어 계약서예요. 바이어랑 리얼터의 관계. 그쵸? 요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 몰라도 돼요. 폼 100, 뭐 200, 300을. 근데 외우기는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고 계셔라. 자, 그 다음에 리뮤너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이거 커미션이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법에서 우리 부동산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커미션이란 말을 안 쓰고 리뮤너레이션이라고 쓴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커미션은 말 그냥 써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커미션이란 말을 레뮤너레이션이라고 어떤 보수라고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하나 알고 계시고. 근데요, 우리가 이런 커미션을 받고 어떤 돈을 받는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리얼터가 어떤 브로커리지에 인플로이,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고용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커미션은 누가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플로이는 뭘 받아요? 월급을 받겠죠, 월급. 셀러리를 받겠죠. 그러면 리얼터 중에도 인플로이 형식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이건 진짜 적어요. 진짜. 진짜 적어요. 대부분 이거예요. 한 1%될 거고 99%가 다 이거겠죠. 뭐 하여튼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뭐 인플로이어 셀러리 받고 월급 받으니까 뭐 걔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만약 커미션을 받아요. 그러면 셀러 측에서 일단 커미션을 브로커즈에 내요. 그러면 이거로 저기 세일즈 펄슨한테 준다. 그렇죠? 리얼터한테 거래 다 된 다음에 맞죠? 그리고 바이어 측도 그 거래 다 된 다음에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셀러 측이 준 거 나눠 가져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쉐어한다. 그렇죠? 브로커리지랑 세일즈 펄슨이 쉐어한다. 계약서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요. 셀러랑 바이어 측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셀러 측이었다 쳐요. 그럼 나는 리얼터고 내가 들어간 이 브로커리지 회사 있잖아요. 회사랑도 나눠요. 뭐 9대 1로 나눌 수도 있고 8대 2로 나눌 수 있고 계약서에 써져 있어요. 계약할 때
계약서 보고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레지덴셜 거래는요. 몇 주밖에 안 걸려요. 이거 끝나고 돈 들어오는 게. 하지만 커머셜은 훨씬 오래 걸린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뭐예요? 잘 생각해야지 어떤 버젯을 짤 때 팔았다고 곧바로 돈 들어오는 거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퍼가 만약에 받아들여졌어요. 오퍼가 받아들여진다는 건 일단 계약을 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개런티 되지는 않는다. 내 커미션이. 왜냐면요. 이게 깨질 수 있대요. 왜 깨지냐면 컨디션이 충족되지 않았대요. 이게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컨디션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컨디션 프리시던트 선제 조건이다. 아니면 서브젝트 클라우즈라고도 불러요. 클라우즈. 근데 이거 지금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어차피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선제 조건을 계약서에 걸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기지 받아올게요. 모기지 뭐 한 10일 내에 받아올게, 일주일에 받아올게. 근데 만약 바이어가 이 조건을 걸고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TD은행 갔더니 모기지를 안 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 모기지 못 받았어. 그래서 계약 진행 못해. 그러면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학생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오퍼 제대로 냈어요. 엑셉트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 이 선제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D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TD은행이 어디든 어디에서 뭐 얼마어치의 모기지를 받아온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는信用이 나쁘다는 이유로 모기지 못 받았어요. 나는 계약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그럼 계약 못 한다고 말하면 돼요. 난 모기지 못 받았다고. 그럼 계약은 진행 안 되는데 이미 낸 디파짓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는 거예요. 왜냐? 디파짓이라는 건요. 계약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내가 이 계약 진짜로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지 계약이 안 되는데 디파짓을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알고 있어라.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다른 챕터 아주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수수료 계산 방법 볼게요. 셀러 측 리얼터 회사가 제 리스팅 브로커즈라고 했고 바이어 측이 코오퍼레이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셀러 측이 받는 저기 커미션을요. 우리는 리스팅 포션이라고 그러고요. 바이어 측은 셀링 포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신기한 게 바잉 포션 아닌가요? 아니요. 셀링 포션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리얼터랑 나누겠죠. 여기도 리얼터랑 나눌 거예요. 그쵸? 근데 자, 그로스라는 거는 뭐 떼기 전이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15,000불이 저기 전체 커미션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5대 5로 나눠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리스팅 브로커즈는 7,500 받을 거고 코오퍼레이팅 브로커즈 7,500 받을 거 아니에요. 이 7,500이 그로스예요. 그렇죠? 넷이라는 거는 스플릿 하는 거예요. 저기 세일즈 펄슨이랑 뭐 9대 1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눈 다음에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0대 30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말은 세일즈 펄슨이 70 가져가고 브로커즈가 30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30대 70 아니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저기 세일즈 펄슨이 많이 가져가요. 네. 일은 세일즈 펄슨이 다 했는데 당연히 세일즈 펄슨이 더 가져가야죠. 그렇죠? 리얼터가 더 가져간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아주 산수예요. 이거 사실 이거 계산기도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뭐 계산기 해가지고 한번 하죠. 제대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시험에서 계산기 써도 되니까 그렇죠? 자, 세일즈 펄슨 킴이 파워 리얼티에서 일하고 있고요. 리스트 집 올렸어요. 30만 9,900불에 셀러 측이라는 거예요. 얘가 셀러 측이죠. 셀러 측. 자, 그리고 셀러가 5% 내기로 했어요. 5%. 그러면 어쨌든 그리고 이거 팔렸어요. 짐이라는 얘가 슈퍼 리얼티고 얘가 바이어 측인가 봐요. 바이어 측한테 어떻게 됐냐? 30만 불에 팔렸어요. 그러면 리스팅 가격은 여기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리스팅 얼마에 올리면 뭐예요? 실제 팔린 가격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럼 30만 불에다가 5%를 곱해야 돼요. 곱하면 0.05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15,000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총 수수료다. 그렇죠?
총 수수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리스닝 브로커지가요 어떻게 했냐? 이분 디스트리뷰션 한다. 이분 공평하게 한다. 그럼 5대 5로 나누겠다는 거죠. 셀러랑 바이어랑. 그러면 셀러 측, 셀러가 파워 리얼티고, 그다음에 바이어가 슈퍼 리얼티. 슈퍼 리얼티. 자, 반반 가져가는 거예요. 5대 5로 지금 2분이니까. 그럼 15,000 반반 나누면 7,500씩 가져가죠. 7,500불씩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자, 파워 리얼티에서 일하는 킴은 8대 2로 계약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0.8 하면 되는 거예요. 80% 그쵸? 그러면 7,500 곱하기 0.8 하면 킴은 얼마 받냐면 6,000불 받는 거예요. 6,000불. 맞죠? 그 다음에 바이어 측은요. 7대 3으로 지내 브로커즈랑 계약했대요. 여기다 곱하기 70% 하면 되는 거예요. 0.7. 그렇죠? 7,500불 곱하기 0.7은 그러면 짐은 얼마 받냐? 5,250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수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와요. 뭐 산수니까 뭐 해보면 되죠. 자, 리버스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세일즈 펄슨 킴이 파워 리얼티에서 일하는데 9,250불을 받았대요. 브로커즈한테. 근데 계약을 85대 15로 했대요. 그리고요. 파워 리얼티는 60% 갖고 나머지 슈퍼가 40%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셀러는 총 팔린 가격의 5.5% 내기로 했대요. 그러면 세일 프라이스 곱하기 0.055 할 거 아니에요. 그쵸? 5.5% 커미션 낸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금액에다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파워 리얼티 셀러 측이 60% 가져간다. 0.6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에서 킴은 얼마 받아요? 0.85, 85% 가져가죠? 이게 얼마예요? 9,250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산수 어떻게 하면 돼요? 요놈, 요놈 다 넘기면 돼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나누기로 바뀌면 0.055 나누고 또 나누기 0.6 나누고 또 나누기 0.8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일즈 프라이스 나오잖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문제죠. 네, 그럼 해볼게요. 1250 나누기 0.055 나누기 0.6 나누기 0.85 하면 세일즈 프라이스는 32만 9,768.2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계산이요. 외우면 안 돼요. 이걸 외울 게 있냐고요. 당연한 건데 초등학생도 그냥 문제 읽어보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이거를 뭐 외우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외우지 마세요. 네, 다른 거 외워야 될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버젯을 짤 때 어떤 예산을 짤 때요. 인플로이는 어차피 셀러리 받으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월급 받으니까 지 알아서 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리얼터들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니까 이 버젯을 잘 짜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가 바이어 마켓이냐, 셀러 마켓이냐, 밸런스 마켓이냐. 자, 셀러 마켓일 때야 잘 팔리지만 바이어 마켓이나 이러면 안 팔리죠? 뭐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름, 겨울이 안 팔린다. 그죠? 그 다음에 세일즈 펄슨이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스틱한 버젯을 좀 짤 줄 알아야 된다. 좀 현실적이어야 된다. 왜냐면 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어차피 인디펜던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돈에서는 리걸 어드바이스를 받으세요. 텍세이션에 대해서 뭐 HST, 뭐 CPP, EI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이거 회계사 CPA한테 좀 도움을 받으세요. 안 받고 내가 해도 돼요. 내가 하던 뭐 하면 되는데 문제 생기면은 뭐좀 곤란하니까 CPA한테 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내는 돈이 이제 비싸죠. 왜냐? 험버컬리지에다 돈 내야 돼요. 그 끝나면은 리코에다가 돈 내야 돼요. 보험 내야 돼요. 등록비 뭐 내야 돼요. 또 우리 리얼터가 왜 되냐면 MLS 쓰려고 되잖아요. MLS 비용 내야 돼요. 비즈니스 카드 만들어야 돼. 웹사이트 만들어야 그냥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연도에 10,000불, 20,000불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10,000불, 20,000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면 금액이 그만큼 적어질 거고 시험을 몇 번 미끄러진다.
예, 그러면 뭐 금액이 막 몇만 불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 방에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합격해야 된다. 맞죠? 자,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요. 앞으로도 교육 더 받아야 돼요. 리뉴얼도 해야 돼. 매년 인슈런스 내야 돼. 광고해야 돼. 내 자동차 비용 내야 돼. 기름값 내야 돼. 뭐 브로커지에 돈 내야 돼. 뭐 내야 돼. 그래서 잘 조심하셔라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듈 1이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어요.